안녕하세요. 인공지능 맛보기의 서정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시간입니다. 인공지능 맛보기라는 주제로 앞으로 10차시에 걸쳐서 저하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맛보기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 지금 목차를 보시면 1차시부터 10차시까지 이렇게 주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차시, 인공지능이 뭐야? 라는 주제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즉 인공지능의 의미, 그리고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발전 과정, 역사를 잠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 인공지능, 즉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 인간지능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적용해 갈 것인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튜링 테스트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튜링 테스트. 튜링 테스트는 유명한 수학자죠.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제안한 어떤 하나의 테스트인데요. 과연 기계가 지능을 갖출 수 있는지 또 갖추었는지를 판별하는 하나의 테스트입니다. 뒤에서 조금 이 부분의 튜링 테스트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요. 쉽게 말해서 이 튜링 테스트는 인간과 기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이게 인간인지 기계인지 판별을 하는 건데 이게 인간이다 판별이 되었어. 즉 테스트를 통과하면 이거는 인공지능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그런 테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과연 기계는 어떤 질문에 대답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명확한 정답이 있는 경우는 아마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도 더 정확하게 대답을 잘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질문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으로 우리 이제 인공지능 세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세상은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아주 급변하게, 아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죠. 그러면서 발전하고 있죠. 여러 가지 기술들의 발달,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이 어떤 생활 모습, 그리고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아마 인공지능이 지금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초의 우리 인터넷을 사용하는 최초의 웹 브라우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넷스케이프죠. 넷스케이프를 개발한 그 마크 앤더슨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Why software is eating the world? 왜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치우고 있는가라는 이런 칼럼을 발표를 했었죠. 이 마크 앤더슨이 바로 이런 거를 이제 예상을 했던 거죠. 앞으로의 산업 구조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그러면서 소프트웨어의 열풍이 불기 시작한 거죠. 세상에. 소프트웨어가 우리 세상 앞으로의 모든 기술들의 중심이 될 거야 라면서 세상이 떠들썩했는데 그 덕분에 우리 공교육에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거기 교육 과정에도 소프트웨어 교육이 들어오는 하나의 촉발 매개체가 되기도 했었죠. 1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요? 과연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치운다 이 말이 어울릴까요? 아마도 지금은 Why AI is eating the world, 즉 AI가 왜 세상을 먹어치우고 있는가
이 말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즉, 요즘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면서 세상의 모든 기술이 이 AI와 융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AI 기술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모습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즉, AI가 세상을 먹어치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인공지능, 즉 AI라는 용어는 한 70년 전에 생겨나기 시작해서 최근 급속한 기술 발전, 즉 딥러닝이라는 어떤 개념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완전 세상의 중심, 생활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저와 인공지능 세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란 말은 언제부터 생겨났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의 역사는 1950년 앨런 튜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앨런 튜링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계산 기계와 지능이라는 어떤 논문을 발표하면서 여기에서 과연 기계가 지능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고민을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튜링 테스트, 그거를 제안하게 된 거죠.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기계를 실제로 구현한 게 아니고 그런 어떤 가상의 기계가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뒤로 한 6년 뒤에 1956년 미국에서 다트머스 회의가 개최되게 됩니다. 10명의 과학자, 즉 컴퓨터 과학자, 수학자, 인지과학자들, 이런 분들, 세상에 어떤 유명한 요 10분이 모여서 회의를 열게 되는데요. 과연 기계가 인간의 방식으로 어떤 추론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자, 요 회의에서 존 맥카시 교수는 이렇게 인간의 지능을 흉내낸 컴퓨터의 지능, 즉 기계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하면서 인공지능이란 용어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957년에 이제 퍼셉트론이라고 해서 어떤 인간의 신경회로망이라는 어떤 또 이론이 발표되면서 급격하게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그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인공지능이란 여기 화면에서 보이듯이 artificial 그리고 intelligence, 즉 인공적인 그리고 지능, 요 두 단어가 합쳐져서 artificial intelligence, 즉 이 AI라는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됩니다. 뜻을 보면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는 이런 컴퓨터를 구현하여 인간처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지요. 어떤 기계라기보다는 하나의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가 인공지능, 세상이 모두 인공지능 하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인공지능을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배워야 되겠구나, 개발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이런 부담감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자, 그래서 모두 막 컴퓨터 학원 다니면서 인공지능 플랫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걱정,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우리가 인공지능 플랫폼을 만드는 개발자가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넘어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닷컴 열풍이 불었던 거죠. 인터넷 기술이 막 발전하면서 모두가 인터넷에 열풍이 불었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인터넷 기술을 배워야 되고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고 서버 설정을 하고 막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지나고 와서 보면 우리가 어떤 인터넷 기술 막 개발해야 되고 인터넷 플랫폼, 웹사이트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인터넷 활용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서버 설정할 줄 몰라도 메일 보내고 주고받고 다 잘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기술들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고 바꿔갈 수 있었던 거예요. 즉,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도 개발하고 플랫폼을 만들고 이러지 않아도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인공지능의 어떤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면 그것이 세상을 더 빨리 바꾸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언제나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보면 기술이라는 것은 하나의 도구고 수단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역사를 개척해 간다라는 사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돌아와서 이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고민한 컴퓨터도 지능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이런 튜링 테스트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볼 건데요. 앨런 튜링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컴퓨터와 우리 사람이 구분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이 컴퓨터는 지능을 가졌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방에 있으면서 두 방 똑같이 한 방에는 사람, 한 방에는 컴퓨터를 두고 밖에서 사람이 컴퓨터로 질문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랬을 때 A가 사람인지 B가 사람인지 구분을 할 수 없게 되면 그 컴퓨터는 인간의 지능, 즉 인공지능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테스트는 50년대에 이제 제안이 되었지만 실제로 이 테스트를 통과한 것은 2014년도에 되어서 그 기술이 발전되면서 2014년 정도 되어서 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반대의 관점으로 해서 이 튜링 테스트를 비판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이제 중국인의 방이라는 어떤 이론인데요. 예를 들어 중국인의 한 방에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두고 외부에서 중국어를 입력을 해주는 거죠. 중국어를 전달해주고 이걸 가지고 안에 있던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규칙이나 어떤 방식에 의해서 그대로 답을 전달해서 이제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대답을 해줘. 중국어로 듣고 중국어를 대답을 해주지만 과연 그 미국 사람이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을까? 내용을 이해하고 대답을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지능, 즉 지능을 가졌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과연 이런 이론도 존재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인공지능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정말 인간의 지능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으로 지금 계속 앞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더욱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인공지능의 역사,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인공지능은 3번의 어떤 전성기를 맞이하고 그 가운데 과정에서 2번의 침체기를 겪게 되죠. 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50년의 어떤 인공지능의 어떤 이론, 어떤 개념이 부각되면서 막 연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7년에 나왔던 어떤 퍼셉트론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이젠 컴퓨터가
인간처럼 탐색과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걸로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엄청나게 인공지능에 대한 붐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 단층적인 인공지능 퍼셉트론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한다. 그걸 발견함으로써 다시 침체기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성기와 침체기를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들어서 이 문제를 조금씩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 시스템, 인간의 여러 가지 지식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입력해주고 그걸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세상에 또 광풍이 불게 됩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어떤 체스 프로그램, 인공 체스 프로그램이 인간 세계대회에서 1위를 한 인간을 이기기도 하죠. 그리고 IBM의 어떤 의료 어떤 지원 시스템인 왓슨, IBM 왓슨이라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개발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정말 대세가 되겠구나 했지만 이것도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아직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하드웨어적인 문제, 그리고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죠. 어떤 작은 문제를 하나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실생활에 어떤 적용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인간이 주어지지 않는, 인간이 지식을 주거나 내용을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전을 할 수 없는 시스템, 그 전문가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다시 침체기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2000년 이후가 되면서 어떤 환경이 바뀌었냐면은 인터넷이라는 환경이 완전 기술이 발달하게 되죠. 거기다가 하드웨어적인 기계적인 어떤 수준의 발달, 연산 처리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지면서 거기다가 클라우드 기술, 거기다가 빅데이터, 즉 데이터,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쌓임으로써 그걸 학습할 수 있는 역할, 옛날에 어떤 단층적인 퍼셉트론이 아닌 어떤 그거를 여러 가지 다층적인 퍼셉트론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또 여러 가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다시 인공지능의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게 되고 세상에 지금은 중심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최근에는 이 인공지능, 인공지능 하면 또 사람들이 딥러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어떤 알고리즘의 발달로 해서 세상에 지금 중심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을 할 것이고 그 언젠가는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 인공지능을 우리가 꿈꾸게 될지도 모르겠는 거죠.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예상도 했었죠. 인공지능이 2050년 정도에는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특이점이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과연 그 시기가 앞당겨질지 혹은 더 미뤄질지 모르겠으나 정말 인간의 어떤 지능을 뛰어넘는 그 수준을 우리는 아마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인공지능은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나,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 건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어떤 세 가지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공지능이 제일 먼저 하드웨어가 기본 바탕이 돼야 돼요. 즉 컴퓨팅 파워가 지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CPU가 연산 처리하고 이런 데 한계를 드러내면서 어느 정도 어떤 기술의 발달을 좀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 GPU, 오히려 그래픽을 통한 GPU의 어떤 연산 처리 속도를 엄청나게 활용하게 되면서
또 GPU의 기술도 엄청나게 발달하면서 연산 처리가 엄청 빨라진 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인공지능이 해결하고 처리하는 시간을 단축하게 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세상 속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이 하드웨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 즉 알고리즘이 엄청나게 또 많이 개발되고 발전하게 되면서 인공지능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도 이제 다 준비됐어. 근데 뭐가 있어야 되냐? 바로 빅데이터. 이 인공지능을 똑똑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바로 빅데이터가 필요했던 거죠. 빅데이터라는 것은 조금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많은 데이터, 큰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데이터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요즘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겠죠. 웹 크롤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세상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고 또 문서를 통해서 문서를 통한 파싱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어서 학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인공지능이. 또 예를 들어 어떤 여러 가지 센서들을 통해서 곳곳에 요즘 너무 많죠. 블랙박스라든지 어떤 카메라들이 곳곳에 다 설치되어 있듯이 또 센서들 이런 것들 집에도 아마 센서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그런 센서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 그런 어떤 센싱 과정을 통해서 인공지능은 엄청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또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학습 내용을 가지고 엄청나게 발달한 어떤 알고리즘으로 처리를 해서 그 처리를 하드웨어가 빠르게 처리를 해줌으로써 우리 세상의 생활을 편하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쪽으로 우리가 이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냐?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공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물류 이동 그리고 정리 이런 것들도 또 조립 이런 것들도 인공지능이 더욱 더 효율적으로 처리를 해 줌으로써 예전보다 더 효율적인 그런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전부터 우리가 고민을 했던 의료 분야, 인간이 찾아내지 못하고 판단해내지 못하는 여러 병들을 진단해주고 예방해주는 그런 분야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죠. 그리고 교육, 금융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에서 인공지능은 지금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하면은 빅데이터와 같이 생각해야 돼요. 빅데이터. 이 두 관계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양쪽 사다리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한쪽이 없으면 한쪽은 사다리의 역할을 할 수가 없죠. 즉 빅데이터가 없으면 인공지능의 어떤 역할, 성능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겠죠. 또 인공지능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데이터가 있어도 활용하기가 쉽지 않게 되겠죠. 인간이 분석하는데 너무 힘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관계를 어떤 상어와 바닷물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빅데이터가 너무 적었어요. 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아무리 상어가 뛰어놀고 싶어도 그 바닷물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작다 보니까 역량을 최대한 펼칠 수 없었던 거죠. 즉 사막 위에 있는 상어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조금 또 그 데이터의 어떤 기술, 센싱, 웹 크롤링, 여러 가지 파싱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어떤 한강에서 상어가 지금 뛰어놀고 있는 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이 데이터의 어떤 양이라든지 데이터 처리 기술 여러 가지들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된다면 이제 정말 바다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상어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빅데이터라는 것도 우리가 개념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빅데이터가 과연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뭐 많은 데이터, 큰 데이터 이렇게 생각할 수 맞습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공지능은 어떻게 스스로 학습을 많이 하게 되니까
똑똑해지겠죠. 이세돌을 이겼던 알파고도 몇만 번, 몇백만의 어떤 바둑 대전을 통해서 스스로 똑똑해지는 거와 똑같습니다. 근데 이 빅데이터, 양만 많으면 빅데이터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10억 개의 데이터. 근데 이 중에서 내가 인간이 조금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1억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학습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자, 또 다른 예를 들어 10분에 한 개씩 센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얻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0분에 한 개씩이면 1시간에 6개예요. 그러면 하루에 몇 개? 144개 정보밖에 얻지 못합니다. 그럼 144개의 이 정보가 빅데이터일까? 1억 개, 즉 10억 개에서 추려낸 1억 개의 데이터가 빅데이터일까? 양으로 치면 1억 개가 엄청 어마어마하게 큰 데이터니까 빅데이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빅데이터라는 것은 모든 데이터 그대로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의 판단, 인간의 생각으로 추려낸 10억 개에서 1억 개로 정리해낸 이 데이터는 빅데이터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모든 데이터, 즉 그대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빅데이터는 인간이 손대지 않은, 정제하지 않은 그대로의 데이터, 즉 올 데이터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올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관계, 그리고 이 두 친구가 앞으로 펼쳐낼 우리 세상 속의 미래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자,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앞으로 2차시부터 10차시까지 같이 저와 함께 한번 경험해보고, 아, 이런 것이 인공지능이구나, 이렇게 세상에 적용될 수 있구나, 활용할 수 있구나를 한번 이해하고 체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2차시에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